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FTA 관세무역연구원의 대표를 맡고 있고 또 1차 무역영어 강의를 하고 있는 김용훈 관세사라고 합니다. 지금 혹시 기말고사 다 끝나셨나요? 학생이신 분? 학생이 별로 없나? 다 직장인이세요? 직장인이세요? 아, 정말요? 그럼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평일날 낮에 설명회를 해야 돼가지고 강의실에 여유가 없어가지고 시간이 지금밖에 남지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걱정은 좀 했는데 많이 오셔가지고 근데 학생은 없네요 오히려. 자, 아무튼 이제 12월 달도 이제 거의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고 내년 내년 시험 일정까지 이미 다 발표가 됐죠. 그래서 1차 시험까지 지금 한 95일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 하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그 공부를 아직 시작은 안 했고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이제 나는 하려고 한다. 두 분? 나머지는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조금 일찍 시작하시지. 90일이면 약간 좀 쫄리긴 하는데. 네, 그래도 불가능한 기간은 아니니까 일단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일단은 공부를 좀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설명회는 한 1시간 정도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이제 1월 달부터 새로 시작되는 반하고 커리큘럼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어떤 걸 듣는 게 좋은지 그런 걸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 밑에 보시면 조그맣게 써 있는데 설명회 끝나고 이제 경품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앱에 들어가시면 내 강의실, 그 다음에 내가 참여한 이벤트, 거기 가면 이제 접수번호가 있어요. 본인의 접수번호.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경품을 이제 이따가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크게 세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세사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2022년 올해는 정말 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관세사 시험에. 그래서 예전 2019년도 이제 시험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게 있어서 그때 추가 합격자가 81명이 또 추가로 이제 합격을 했고, 그리고 이제 2022년 올해 시험에서만 또 169명 해서 합치면 250명이 이제 올해 배출이 됐어요. 그래서 취업할 때 조금 약간은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취업은 시간이 좀 걸려도 다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좋은 신호죠. 합격자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합격자가 많이 나오게 된 이유는 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합격자들에 대한 분석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1차 시험까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모션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FTA 관세무역연구원하고 그다음에 관세사 시험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 FTA 관세무역연구원은 일단 관세사 자격증을 과정을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무역과 관세와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교육 과정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사가 지금 메인이긴 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원산지 관리사라든가 보세사라든가 이런 쪽의 자격증을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키워서 이제 일반 실무를 위한 그런 이제 교육 커리큘럼도 만들어서 넣을까 지금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나중에 관세사가 되시면 어떻게 보면 또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희 FTA 관세무역연구원의 강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학원이다 보니까 강사진이 제일 크겠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 계신 강사님들은 뭐 소위 흔히 말하는 이제 일타 강사님들이 다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10년 이상의 강의 경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소가 그렇고요. 어떤 분들은 뭐 저도 포함해서 20년이 넘은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다 일타 강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업계에 좀 오래 계셨잖아요. 오래 계셨다 보니까 뭐 지점장을 하고 계시거나 대표를 하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갓 합격한 그런 젊은 관세사 같은 경우들은 사실 업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동안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강의하고 계신 분들은 그동안 봐왔던 것들, 그다음에 접하는 정보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관세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실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합격하게 되면 취업도 그러니까 채용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 관세사 같은 경우는 그 전업 강사님이 안 계시고 대부분 다 이제 일을 하시면서 강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이었던 친구들 중에 좀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들 있으면은 본인 사무실에 이제 취업을 시키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좀 애매하긴 하대요. 선생님과 학생이었다가 이제 갑과 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보스가 사장님과 이제 직원이 되면 내가 알고 있던 선생님이 아니었다고 배신감을 느끼는 분들 좀 있긴 하던데 아무튼 네, 뭐 회사가 다 그런 거죠, 뭐. 그래서 그런 어떤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계와의 활발한 교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뭐 그렇게는 안 보이시겠지만 저도 이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강사님들 상당수가 이제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다 밟고 계시고 또 학위도 갖고 계시고, 자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출제를 하는 분들은 이제 무역 쪽에 계신 이제 학과에 계신 교수님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분들이 또 요즘에 또 학계에서 어떤 것들이 또 트렌드인지 그런 것들을 학회나 학교에서 많이 접해서 그걸 또 학생들한테 전달을 해주시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만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학원 출신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보면 이제 대형 법인들인데 그런 법인들의 이제 추천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거꾸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많아요. 보통 면접 보러 가면 다들 충성을 맹세하죠. 그죠? 예, 뼈를 묻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뽑는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단 말이죠. 이제 그 중에 이제 최종 몇 명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이 중에 좀 성실한 학생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아는 사람들은, 아는 친구들은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데 뭐 인강을 들은 친구들은 저도 잘 모르니까 아무튼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장학제도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또 장학금 드리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뭐 이렇게 좀 생활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90% 할인 그런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쭉 나와 있고, 요번에 처음으로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합격자 대상 국내 탑 관세법인 채용 박람회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합격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축하하는 자리가 있어요. 축하연 이렇게 크게 열리는데 거기에 올해 최초로 처음으로 이제 업계 탑4 법인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채용 박람회식으로 한번 모의 면접 같은 거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4개 법인에서 다 와주셨고, 그리고 신청한 사람들도 거의 160명 중에 한 130명이 신청을 해서 면접을 다 봤던 것 같아요. 실제 거기서 또 채용도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저희가 다 마련을 해드리니까 일단 여러분은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대학의 고시반이 있는데 있죠, 여러분들. 학교에 고시반. 그중에 이제 관세사반이 있거나 또는 관세사반이 없더라도 통합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 학원하고 이제 제휴가 되어 있으면 이제 할인을 해드려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접수하실 때 이것도 한번 좀 알아봐 보시면, 그 직원한테 물어보면 될 거예요. 저 어디 학교인데 혹시 MOU 돼 있나요? 물어보면 만약 돼 있으면 이제 할인을 좀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저희 학원 출신 합격자들 뭐 그런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90명 중에 80명 정도는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밑에는 이제 2차 모의고사 출신 합격자를 별도로 통계를 냈어요. 그래서 90명 뭐 뽑을 때는 89명, 81명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이 뽑았던 때가, 그러니까 요 때는 그거예요. 동점자가 좀 많아가지고 많이 났다 보시면 되겠고, 이제 2020년부터 이제 시험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2차는 뭐 논술, 서술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예전엔 그랬어요. 그래서 서술식이었어요. 많기 이렇게 흔히 말하는 썰을 푸는 시험이었는데, 이제 한 3년 전부터 이제 문제가 2차 시험도 단답형으로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단답형이니까 그거를 딱 쓰면은 점수가 나오는 거고 못 쓰면 아예 빵점이 되는 거고, 뭔가 이렇게 썰을 풀면 교수님이 판단해가지고 재량껏 뭔가 이렇게 점수도 줄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지고 맞추면은 다 그냥 점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균 60점이 넘어버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20년부터 149명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또 작년에는 이제 90명만 어떻게 또 딱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169명이 이제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합격자들 단톡방 보면은 160명이잖아요. 한 사람이 한마디씩만 해도 정신이 없어요, 단톡방이. 그래서 지금 뭐 MT 간다고 지금 준비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친구들은 지금 뭐 합격의 기쁨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취업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약간 고민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의 어떤 그 추세가, 2차 시험의 추세가 단답형으로 계속 나온다면 90명이 아니라 계속 좀 이 정도 숫자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갖고 있고, 그리고 전 기수에 지금 이번 기수에 많은 인원이 빠져나갔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서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점이 됐다. 장수생들이 많이 나갔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무조건 1차 붙으시고 내후년에 2차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나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사 시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 시험 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내년 시험 일정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예비 공고긴 하지만 거의 지금까지 봤을 때는 나중에 정식 공고랑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드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원서 접수. 그래서 원서 접수 일정을 놓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매년 공부에 너무 이제 몰입하다 보면. 그래서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원서 접수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1차 시험이 3월 11일, 그리고 2차 시험이 6월 24일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수기로 채점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합격자 발표하는 시간까지 거의 4달 가까이가 소요가 되죠. 근데 이제 1차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고 이미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면, 그리고 이제 그 답안지는 제출하고 문제지는 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답안지에 답이 표시가 되어 있을 테니까 집에 와서 계시면 한 2, 3시쯤에는 가답안이 올라와요. 그럼 여러분은 1차 시험은 그날, 당일날 이제 채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과목은 다 아시겠지만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법,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 4과목이 있고, 자세한 건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2차는 이제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이렇게 4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과목씩인데 1차야 그렇다 쳐도 2차 4과목을 80분씩 하루에 4과목을 보면 하루 종일 이렇게 써야 되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험처럼 약간 좀 구분을 해서 좀 이렇게 시험 봤으면 좋겠는데 하루에 다 몰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에너지 소모라든가 체력적으로 되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뭐 시험 제도가 지금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관세사 합격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걸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자, 관세사 합격하게 되시면은 거의 대부분 뭐 95% 이상이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을 배워야 되니까, 관세사로서 일을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관세사무원들이 또 있거든요. 관세사가 있고 관세사 사무원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수출입 신고 같은 거 대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수출입되는 물품 그러면 다들 소비재를 많이 떠올려요. 그죠? 우리가 직접 접하는 소비재들, 옷이라든가 뭐 이런 레이저 포인터라든가. 근데 실제 우리 산업에서 수출입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물품은 소비재가 아니라 뭘까요? 부품이라든가 원료라든가 반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거래가 한 번만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질까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지금 가장 최신 기종이 뭐죠? 갤럭시? 몰라요? 지금 S22, 22까지 본 것 같은데 맞나? 아무튼 갤럭시 22를 만들어요. 그걸 만들면 그게 단종되기 전까지는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일부를 수입한다. 그럼 걔를 계속 만드는 한은 계속 똑같은 부품이 수입되지 않을까요? 그죠? 반복적으로 되죠. 똑같은 애들이 계속. 그런 것들은 사실 관세사가 나서서 매일 뭐 수입 신고할 필요가 없고, 한번 세팅이 된 애들은 이제 관세사 사무원이라고 하는 일반 직원들이 이제 전산 입력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사실은 시작을 해요. 관세사도 알긴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는 수입 화물에 대한 검사, 실물 검사 비율이 3%가 안 되는데, 일단은 검사가 이제 걸리면, 그러면 이제 관세사가 그 보세 창고까지 뛰어가가지고 세관 공무원 오시면은 화물 다 열어서 박스 다 까가지고 보여드리고 검사받고, 다시 오케이가 나면은 다시 박스테이프 포장해가지고 다시 이제 나가고,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관세사가 초반에는 또 인천공항이라든가 인천항이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양복 입고 근무하는 게 아니라, 작업복 같은 전투복을 입고, 왜냐면 먼지를 언제든지 뒤집어 쓰고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필드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통관취급법인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물류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큰 물류기업,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CJGLS나 대한통운이나 글로비스나 뭐 이런 데 있죠. 그 다음에 특송업체도 여기 들어가요. DHL이라든가 페덱스라든가. 주로 이제 인천공항에서 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이제 관세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쪽에 취업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입 대기업 같은 경우는 신입 관세사를 뽑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경력이 있고 이제 당장 들어왔을 때 그 회사에서 좀 이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보통 개별적으로 컨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스카웃을 해요. 그래서 신입 관세사들은 여기에 갈 일은 별로 없다. 나중에 일하시다 보면,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이제 스카웃 제의가 오기도 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즘에는 약간 좀 암울한 뉴스가 좀 많죠. 안 좋은 뉴스가,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 공무원 숫자도 줄인다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워낙 관세직 같은 경우는 적게 뽑아요. 7급은 뭐 3, 4명, 4, 5명 뽑고, 9급이라고 해봐야 한 20명도 안 뽑고 막 이러니까 워낙 문이 좁은데, 거기다가 이제 지금 인원도 줄인다고 하니까 요즘은 많이 인기가 좀 떨어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공무원 시험을 만약에 보신다면 관세 자격이 있으면 가산점을 5점이나 줍니다. 평균 5점을 올려줘요. 그러니까 거의 뭐 붙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법인에서도 요즘에
관세법인을 별도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쪽에서는 회계법인에서 만든 관세법인은 보통 여기 나와 있다시피 심사라든가 컨설팅 쪽을 주로 이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에서도 뽑기는 하는데 법무법인 같은 경우는 신규 관세사를 뽑진 않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관세청과의 어떤 이제 소송이 이제 됐을 때 흔히 말하는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좋게 말하면 로비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뭔가 이제 좀 이제 의견을 조율하는, 그래서 고위직 공무원들, 관세사들, 공무원 출신의 관세사들을 뽑고 그분들을 보좌할 그런 어떤 좀 약간 경력 있는 관세사를 뽑기 때문에 신입 관세사는 사실 여기까지 가긴 좀 힘들 것 같고, 신입 관세사는 여기, 그 다음에 회계법인, 그 다음에 물류기업,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만 하면 뭐 크게 뭐 일자리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내가 마음에 드는 곳에,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곳에 가기는 힘들 수는 있겠지만 전국의 관세법인, 관세사 사무소가 거의 2,000개거든요. 근데 뭐 갈 데 없겠어요. 오라는 데가 없겠어요. 일단 일은 배우는 게 먼저니까. 자, 그래서 향후 10년간 관세사 직업 전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매년 발표를 하는데, 관세사는 앞으로 다소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무역이 계속적으로 발달을 하면 할수록 관세사 입장에서는 할 일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고 또 경기가 안 좋아서 약간은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요게 이제 좀 위기가 좀 지나가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 좀 끝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리는데, 매번 강조를 드리는데, 관세사 이름에 관세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유무역이 되고 관세가 없어지는 추세예요. 그죠? 그러면 관세가 없어지는데 관세사가 왜 필요하지?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드시 없어지는 건 아니다. 만약 친구들한테 얘기해 보셨어요? 나 관세 공부할 거야. 그러면 친구들이 미쳤냐? 막 이러지 않아요? 야, 관세서 없어지는데 관세사 왜 해? 막 이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세요? 아, 관세사가 뭐야? 기분 더 나쁜데? 관세사가 뭐임? 이런 질문이 더 많아요? 지금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관세사가 이게 문제예요. 인지도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그죠? 예. 세무사만 하더라도 사실 동네마다 다 세무사 사무실이 눈에 보이고 노출이 되는데, 관세사는 사실 인천공항이나 저기 인천항이나 부산항이나 아니면 서울이라면 저기 서울세관이 있는 논현동 근처, 뭐 그 정도 가보지 않으면 사실 관세사라는 거 접하기가 힘들거든요. 자, 아무튼 관세사는 이름에 관세라는 단어가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통관을 대행하는 사람이에요. 통관. 그 통관의 대행 중에 이제 일부 관세의 어떤 계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만, 관세 계산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리 자유무역이 된다 하더라도 통관 절차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예, 아무 물건이나 막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통관 절차가 있는 한 관세사가 없어질 일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무식한 것들 이러면서. 예, FTA라 하더라도 통관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1차 이제 강사님들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저희는 1차, 2차 모두 과목별로 복수의 강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1차는 선택을 좀 하셔야 됩니다. 과목별로. 그래서 관세법은 지금 구민혜 간사님하고 임혜진 간사님 두 분이 강의를 하고 계시고, 무역영어는 이제 저하고 유샘나 간세사 둘이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계학 내구소비세법 두 과목을 유지현 회계사가 담당하고 있고, 회계학에 또 김성우 세무사님, 내구소비세법의 이경신 세무사님, 이렇게 두 분씩, 과목별로 두 분씩 담당을 하고 계셔서 이제 강의 신청을 하실 때는 강사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팀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F1팀, F2팀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이제 교차 수강은 안 돼요. 그냥 선택을 F1으로 하든 F2로 하든 패키지로 이제 선택을 하게 돼 있고, 자, 관세법은 여기 임혜진 관세사님 계시고요. 관세율표 및 상품학은 조천희 관세사님, 그 다음에 관세평가는 김병수 관세사님, 그리고 무역실무는 F1 팀 안에서도 두 분이 계세요. 최건수 관세사님하고 최재순 관세사님, 이렇게 두 분이 담당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F2는 관세법의 판창원 관세사님, 그 다음에 관세율표는 두 분이 계세요. 오수규 관세사님하고 최두원 관세사. 우리 학원에서 현재까지는 제일 0이죠, 0. 아, 유샘나 관세사 더 어리구나. 예. 자, 그 다음에 관세평가의 전용대 관세사, 그 다음에 무역실무의 정재환 관세사. 되게 유명한 유튜버시죠, 이분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험 과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1차는 1교시, 2교시 나눠서 시험이 진행이 되고 80분씩 진행이 되는데,
자, 그래서 1교시에는 관세법 40문제, 무역영어 40문제 해서 80문제를 이제 여러분이 소화를 하셔야 되는데, 자, 관세법은 아무래도 좀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예, 효자 과목이라 보시면 돼요. 80에서 90은 맞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차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과목은 뭐다? 회계학이에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회계학은 올해 시험에서 올해 1차 시험에서 40점을 넘기지 못하면 우리가 꽈락이라고 하잖아요. 꽈락이 나온 비율이 54%예요. 그러니까 전체 응시 인원 중에 반 이상이 회계학을 40점을 못 넘겨가지고 떨어진 거죠. 그래서 회계학을 무조건 잡으셔야 된다. 무조건. 예. 그래서 회계학은 우리의 목표는 사실 40에서 50점 사이가 목표가 돼요. 뭐 더 이상 해도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다 거의 대부분 문과죠? 이과 있어요? 아, 이과요 또? 아까부터 마음에 안 드는데. 예. 아무튼 이과 친구들은 회계학이 재밌다는 얘기를 좀 하긴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계학을 막 80점씩 막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C는 되게 공평한 게 그런 친구들이 무역영어는 또 되게 힘들어해요. 예, 다 잘한 건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이 회계학을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잡는다 하더라도 40점만 넘기면 정말 땡큐다. 그러면 평균이 우리가 몇 점을 넘겨야 돼요? 60점 넘겨야 되죠. 그럼 회계학 40점을 만회해 줄 과목이 뭐다? 관세법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얘는 80점 이상 맞아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둘 합치면은 이제 평균 60이 올라가는 거고, 자, 무역영어하고 그 다음에 내국소비세법이 있는데 이 두 과목은 각자 도생해야 돼요. 즉 폐를 끼치면 안 돼요. 각자 60점이 다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무역영어 같은 경우도 약간 좀 공부하는 과정이 힘들긴 해요. 아무래도 영어다 보니까 좀 더 어렵긴 한데, 일단은 무역영어는 여기 보시면은 협약, 실무, 이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협약에서 거의 대부분 요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국제협약, 영어로 된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역 관련된. 근데 이거는 뭐냐면 시험 범위는 있는 영어 시험이에요. 우리가 토익은 시험 범위라는 게 없잖아요. 내가 영어 실력을 키워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내가 소화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무역영어는 시험 범위가 있어요. 그 안에서 내가 공부를 해서 영어를 못해도 뭐 마지막 수단으로 그냥 외워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서 무역영어는 회계학처럼 그렇게 절망적인 과목은 아니다. 시간만 투입하면 60점 이상은 맞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2교시에는 여기 이제 내국소비세법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그 중에 이제 부가가치세가 이제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과목, 무역영어랑 내국소비세법은 각자 60점은 넘겨야 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모의고사가 조만간 열리죠. 12월 달에. 그거 다 신청하셨나요? 하시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문풀 정도까지 소화가 되고 있는 분들은 일단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모의고사는 왜 지금 보라고 하냐면, 내가 나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내 세법 잘해. 괜찮아. 나는 지금 회계학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의고사를 봤는데 회계학도 30, 내국소비세도 50 이렇게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럼 내 세법 시간을 좀 올려야겠구나. 라고 이제 전략을 세워서 남은 한 90여일 동안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모의고사가 무섭다고 이걸 자꾸 뒤로 미뤄요. 그러면 이제 3월 달 초에 마지막 시험이 있는데 그걸 겨우겨우 본다? 근데 그걸 봤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 세법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점수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럼 이제 만회할 시간이 없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의고사 보면 점수를 뭐 누가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나만 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보세요. 보셔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좀 다르게 돌아가는 게 있는지 빨리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모의고사는. 예, 꼭 그렇게 하시고. 자, 관세법 과목에 대한 설명인데, 뭐 대부분 뭐 공부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관세법은 관세법 자체에서 한 35문제 정도가 나오고, 보통 우리가 새끼 과목이라고 하는데 FTA 특례법이라고 하는 게 조그맣게 껴 있어요. 여기에서도 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에서는 FTA는 다루지 않고 FTA 특례법 특강을 별도로 요거는 수강을 좀 하셔야 될 거고, 이런 새끼 과목은 웬만하면 제끼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관세법만으로도 내가 70점을 맞았는데 80점이 되려면 이제 10점을 더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70점 맞는 과목을 80점으로 올리는 거와 FTA 빵점에서 그거를 10점으로 올리는 거와 뭐가 더 조금 용이할까요? 제로에서 10점 올리는 게 더 쉬울걸요? 이미 70점에 올라와 있는 애를 80점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제로에서 10점 올리는 게 더 쉬워요. 들어가는 노력이 더 적다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FTA 특례법은 포기하지 마세요. 예, 다 하시고.
그다음에 관세사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목이고 1차, 2차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1차에서 잘 해놓으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무역 영어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무역 실무와 관련된 국제 협약들이 대부분의 문제를 차지하고 있고 영어를 굳이 내가 잘 못해도 된다. 잘 못해도 된다. 왜? 시험 범위가 있다. 시험 범위가 있어서 그것만 달달달 외워도 일단 가능은 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공부하면 좀 괴로우니까 이제 무역학과가 아닌 분들은 무역 실무 부분을 좀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협약의 이해도 좀 빨라지긴 합니다. 자, 그렇고 그리고 무역 영어도 역시 잘 해놓으면 무역 실무 2차에 가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내구소비세법은 사실 1차만 보면 끝이라 좀 그렇긴 한데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이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부가가치세법에서 점수를 좀 많이 받으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내국소비세법은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 이제 다만 이 내국소비세법이 그 법의 내용이 제일 적어요. 관세법이나 다른 과목에 비해서 책도 얇고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범위가 작은 데서 문제를 반복적으로 이제 시험을 보다 보니 문제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다른 과목들은 시험 범위가 넓으니까 교수님들이 안 냈던데 잘 찾아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내면 되잖아요. 한 차례만 꽈서. 근데 내구소비세법을 다시 내려고 하는 교수님들을 보면 다 기출이 됐던 부분이라는 거지. 그죠? 시험 범위가 좁으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떻게 돼요? 한 번 꼬는 게 아니라 똑같이 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공부할 양은 많지는 않은데 계속 이렇게 꼬고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예. 그래도 우리는 60점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올해 합격자 분석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은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자, 일단은, 2013년부터 쭉 이게 나오고 있는데요. 2013년에는 한 2680명 해서 관세사 인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3800명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응시 인원이. 이땐 진짜 박 터졌죠. 예, 진짜 박 터졌죠. 왜냐하면 이 당시 보세요. 1차 합격자가 막 1000명씩 나왔어요. 그러면 이 1000명하고 전년도에 합격한 이 1600명이 2차 시험을 봐가지고 거기서 90명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이때만 하더라도 막 2차 경쟁률이 16대 1 막 이 정도 나왔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2차 시험에서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시험은 사실 관세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1차가 상대적으로 좀 쉬웠고 3분의 1이 거의 붙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좀 인원이 줄면서 올해 같은 경우 2300명이 1차에 응시를 했습니다. 응시를 했고 그 다음에 1798명이 그러니까 2300명이 시험 접수를 했고요. 시험장에 나타난 분들이 1798명, 거의 한 500명 가까이가 노쇼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1700명 중에 470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의 합격률은 한 25% 안팎, 4분의 1은 이제 합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 열심히 하면, 1차 시험은 거의 다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만 하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차 시험인데, 자, 대상은 이제 946명이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년도 합격자랑 올해 합격자를 합쳐가지고, 그래서 접수하신 분들이 946명이고, 응시하신 분들이 778명, 그래서 169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16대 1 경쟁률이 있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4.5대 1 정도로, 그래서 올해 합격한 친구들은 합격의 기쁨은 좀 좋은데,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험 문제 때문에 좀 약간 골치가 아픈 것 같긴 해요. 자, 올해 합격자들 좀 보시면 먼저 남녀 비율이 있는데 거의 5대5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남성 85명, 여성 84, 거꾸로구나. 여성이 한 명이 더 많긴 하네요. 85대 84. 그래서 거의 이제 남녀 비율이 거의 동등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연령 비율은 뭐 압도적으로 74%가 20대예요. 20대고, 그 다음에 30대도 좀 있습니다. 23%, 38명이나 이제 30대고, 그 다음에 이제 40대, 50대가 이제 4명, 2명씩 이렇게 계셨죠. 50대에 합격하신 이런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앞에 계신 직장인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20대? 그래요. 화이팅. 네. 자, 그 다음에 유예하고 동차 비율이 되겠습니다. 유예하고 동차가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예. 1차 붙고 다음에 2차 붙는 분들이 유예, 같은 해에 1, 2차 같이 붙으면 동차. 아무래도 유예가 훨씬 유리한 건 맞아요. 그래서 올해도 보시면 유예가 125명 74%고 동차가 이제 44명에서 26%.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내년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1차가 여기서 이제 약해지시면 안 돼요.
그냥 올해는 그냥 경험 삼아 보고 내후년에 동차를 준비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동차 여기 나왔다시피 확률이 어떻게 돼요? 되게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내년 1차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죽어라 해야 돼요. 그렇게 공부해 놓으면 혹시 떨어지더라도 내후년 동차 확률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동차가 여러분들 되게 생각과 다르게 1차가 좀 안정돼 있어야 돼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년 1차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 이맘때가 오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2차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을 거예요. 올해 한 해 동안. 자, 그런데 이제 내년 1차가 다가왔어요. 그러면은 1차가 되게 불안해요. 나는. 그럼 지금 2차 공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못해요. 예, 그래서 갈팡질팡 하다가 흔히 말하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래서 동차하다가 가장 큰 사고가 뭐죠? 1차 떨어지는 거예요. 또 1차 2번 떨어지잖아요. 쪽팔려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1차가 정말 안정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1차에 무조건 난 합격한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열심히 하셔야 되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루에 한 10시간씩 하시면 가능할 거예요. 가능해요. 근데 힘들죠. 오늘 계속 왜 이분한테만 물어보지? 오늘은 님으로 정한 것 같아요. 제가. 자, 그래서 10시간 이상씩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험 기간입니다. 수험 기간을 보시면 일단은 평균 수험 기간은 31개월, 합격자들의 1, 2차 다 포함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소요된 기간이 31개월이고 만 3년은 안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짧게 공부하신 분이 14개월. 장난 아닌데? 14개월. 그 다음에 가장 오래 공부하신 분이 72개월. 이분들 장난 아닌데요. 예, 6년이 걸렸네요. 그래서 유예생 중에서는 18개월이 제일 짧고 동차생은 14개월. 이런 경우가 이제 딱 여러분들 같은 케이스예요. 지금 시작하는 분들. 지금쯤 공부를 시작하면 1차 3개월 정도밖에 못하죠. 그 다음에 1년 있으면은 이제 내후년 동차 시험 합격하는 거니까 이 동차생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 1차를 정말 열심히 해놓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24개월 미만이 이제 43명, 그 다음 36개월 미만이 이제 46명 해서 둘을 합치면 52%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관세사는 3년을 딱 잡아야 될 것 같아요. 3년. 그러니까 최종 합격까지 3년.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1차 합격하고 정상적으로 2차 유예를 봤어요.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3동차까지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가 다 온전히 된 상태에서 2차 시험을 2번 봤다. 그럼 그 안에 무조건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럴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그 이상 늘어나게 되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해야 될까? 예,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좀 이제 체력도 많이 좀 떨어지게 되고 좀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3년 안에 붙는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그 이상의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단연차 분들은 되게 괴로운 시간이셨을 거예요.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60개월, 뭐 48개월 이런 걸 보면서 나도 저 정도 공부 기간을 잡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예? 이분들도 처음부터 나는 5년 할 거야 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죠. 2, 3년 안에 끝내야지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정도라도 합격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동차생 44명은 아무래도 좀 여기 보면 3년 차가 제일 많죠. 24명이 이제 동차생 중에는 3년 차 36개월 미만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이제 합격할 확률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년 안에 모든 걸 좀 걸어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 후면은 여러분 뭐 많은 게 좀 제자리로 돌아가 있겠죠. 보니까 뉴스 보니까 뭐 1월 달부터 뭐 실내 마스크 제한도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설마 푸틴이 그때까지 전쟁하고 있겠어? 3년 동안? 그건 아니겠죠? 예, 그럼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경기가 좀 살아나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도 많이 넓어지는 거니까 일단 지금 시점에 여러분은 조용히 웅크려서 공부만 열심히 하시고 그럼 될 것 같습니다. 자, 과목별 합격자 과목별 점수인데 요건 2차 점수라 뭐 크게는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점수들은 이게 이제 그해 채점하는 교수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점수는 약간 좀 오르락내리락하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무역 실무 점수가 제일 높았죠. 합격자들. 근데 이게 내년에도 그러냐? 꼭 그런 건 아닌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큰 의미가 없고 일단은 평균 60을 지금 넘기는 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90등 안에만 들면 된다. 상대평가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문제 유형이 바뀌면서
이제 정말 오리지널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60점을 넘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신 대학교별 합격자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배출한 학교는 건국대에서 11명 나왔네요. 건국대 있어요, 혹시? 건국대. 자랑스러운 건국대. 아, 한 명 있어요? 예. 그래서 건국대는 건관회라고 건국대 출신 관세사 모임도 있어요. 그래서 한 150명이나 돼요. 물론 저도 거기 포함되고, 전 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학원 출신이라 학부 출신이 아니라 가면 약간 어색하긴 하긴 한데, 근데 이런 게 되게 좋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세사들이 다 관세법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현대자동차라든가 SK에 다니는 분들도 있고 세관공무원들도 있고 서로 이제 이끌어주고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건국대, 중앙대가 8명, 경희대, 동국대, 외대가 이제 7명씩, 단국대, 숭실대 5명씩. 사실은 이 앞에 있는 4-5개 학교는 매년 번갈아 가면서 1등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관세사가 좀 강한 학교들인 것 같아요. 건대, 중대, 경희대, 동국대, 외대, 그다음 숭실대, 단국대 이 정도. 그다음에 성균관대, 고려대 뭐 이런 데서 4-5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는 되게 다양해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왜 안 넘어가지? 수험 전략 및 커리큘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험이 90일밖에 안 남아서 뭐 크게 설명드릴 건 없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1년짜리 커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1차 같은 경우는 기본 이론이, 이건 오프라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5월, 6월 달, 7, 8월 달 2번 개강을 하고 9월, 10월 달에는 플러스 특강이 있고, 그 다음에 11월, 12월에 문제풀이하고 기본 이론이 있는데,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이제 오프라인 인원이 많이 줄어서 지금 11월, 12월 달에는 문제풀이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 되고 오프라인을 꼭 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1월부터 그래서 문제풀이, 1월 달에 시작되는 문제풀이 오프라인 수강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이제 2, 3월 달에 걸쳐서 되는데 모의고사식 문제풀이, 모의고사죠. 그 다음에 OX 특강, 이런 것들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수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보통 패스클럽 많이 듣는데, 패스클럽은 이런 모든 과정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90일 동안 이건 다 듣는 건 힘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 단기 합격반이라는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 이론하고 문제풀이. 이건 사실 아주 기본이에요. 1차에 어느 정도 합격선에 가려면 기본 이론하고 문제풀이는 무조건 이거는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OX 특강 정도는 좀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기 기본 이론과 문제풀이만큼은 무조건 소화한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보러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차도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내년에 다 1차 합격할 거잖아요. 그죠?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나만 신났어. 왜? 합격하실 거잖아요. 예. 합격을 해야죠. 그래서 내년 1차 3월 달에 시험을 보시면 3월 10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한 2주 안에 2차 설명회가 시작이 될 거예요. 2차 설명회가 되면 실질적으로 2차 개강은 여기 5월이라 되어 있는데 한 4월 중순부터 개강을 하거든요. 그럼 한 달 전쯤에 설명회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어떤 걸 드리냐면, 실제 개강까지는 한 달 정도가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되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작년 강의, 그러니까 올해 강의겠죠. 내년 기준으로 이제 올해 강의를 동영상을 미리 다 열어드려요. 그럼 그분들은 실강 개강하기 전까지 이제 그 작년 2차 과목들을 먼저 공부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2차 4과목을 다 골고루 보다 보면 중간에 끊기겠죠. 차라리 그거보다는 HS라든가 좀 어려운 과목들, 한두 과목만 해가지고 걔를 전체 다 완강을 해버리는 거, 저는 오히려 그걸 더 추천을 드려요. 어차피 관세법 무역실무 같은 경우는 1차 때 했던 거니까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2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나는 아예 모르는 HS 하나만 죽어라 패겠다. 그럼 HS만 한 달 동안 다 완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세워서 이때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게, 2차는 아무래도 실강을 들어야 하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2차 이제 기본 이론 시작되는 요 4월 달에 열리는 설명회, 그 설명회는 무조건 신청하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마감이 돼요. 기본 이론 반은. 2차 기본 이론 반 실강이 마감이 된다고. 그래서 실강을 꼭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설명회를 꼭 오셔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마감이 되는 설명회가 뭐냐면, 올해는 이제 내일 모레인데, 2차는 모의고사가 6개월 동안 1월부터 쫙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는 아무래도 당연히 실강 와서 보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토요일반 특히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제 12월 달에 하는 이제 2차 모의고사 네, 2차 모의고사 대비 설명회 그 두 가지는 꼭 오시는 게 좋습니다. 실강을 들으실 거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2차는 기본 이론이 지금 5월, 6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7, 8월은 잘못됐네요. 예, 심화 이론이 7, 8월에 들어가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기출문제 특강이 9월, 10월에 생겼어요. 그래서 심화 이론이 7, 8월이고 이쪽에 있는 9월, 10월이 기출문제 특강, 그 다음에 11월, 12월이 맵 과정. 그래서 1년 동안 커리가 쭉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차 공부하는 분들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겠지만 2차를 공부하는 분들은 1차 껌이지 1차가 진짜 꿀이었지라고 생각을 해요. 동의 못 하시겠죠? 예, 그만큼 2차가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든데 어떻게 버텨내야죠 뭐. 자, 이제 2월 달에 보면 1월 달 아마 중순부터 시작이 될 텐데 OX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OX 특강은 과목별로 조금씩 좀 포인트가 달라요. 그래서 관세법은 OX가 이제 핵심 문제풀이, 핵심 요약, 그다음에 뭐 최종 정리 같은 것 좀 하고, 아무래도 암기 과목의 성향이 강한 것들은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핵심 요약하는 거. 그다음에 무역영어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요 협약이고 3대 협약인데 그 3대 협약을 다시 한번 돌려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내구소비세법도 기출문제 해설하고 최종 정리. 그다음에 회계학은 원래 말문제를 주로 그 OX에서 많이 다룹니다. 말문제만 맞춰도 꽤 비중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선배들이 OX는 좀 마지막에 정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들 얘기 많이 하세요. 네. 자, 그다음 모의고사식 문제풀이인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밑에 보면 노란 글씨로 써 있죠. 매월 진행하는 전국 모의고사와 다른 과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밑에서 말하는 전국 모의고사는 월 한 번 보는 거고 요건 별도로 신청하는 거예요. 뭐 우리 학원 수강생이다 아니 상관없고, 그러면 이제 답안지, 문제지 그거를 해설지를 이제 보내드려요. 우편으로. 오프라인으로 보는 분들은 여기 와서 시험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자기가 채점하고 자기가 답 맞춰보고 하면 끝나는 거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2월에 진행되는 모의고사식 문제풀이는 똑같이 시험을 와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을 이제 강의가 진행이 돼요. 해설 강의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거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거의 진행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총 8번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모의고사 시간에는 뭘 많이 해야 된다 그랬죠? 80분, 80분. 정신 없어요. 진짜 모의고사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80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영화 하나 보는 시간보다도 짧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두 과목씩 보니까 관세법을 내가 30분 안에 끊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는 거고, 30분이 좀 힘들다 그럼 35분, 40분 좀 늘려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게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한번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1차 커리큘럼은 지금 이제 OX 특강하고 모의고사 2월, 그 다음에 1, 2월 달에도 이제 문제풀이가 오프라인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지금 나오는 건데,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단기 합격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일단 빠르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 이론하고 문제풀이는 무조건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그게 3월까지 다 끝나면 다행인데, 뭐 끝나게 되면은 이제 최종 정리하는 단계에서 뭐 OX 정도는 좀 추가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랑 문제풀이랑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 이론 문제풀이를 다 밟으신 분들은 모의고사 당연히 들으셔야 되고, 근데 나는 기본 이론밖에 못 들었다, 시간이 없다. 근데 모의고사냐 문제풀이냐 라고 한다면 어떤 게 나을까요? 시험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앞에서 나왔던 것들이 다시 나오는 게 70%예요. 물론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앞에서 시험에서 다뤘던 애들이 이제 중복해서 나오는 거죠. 자, 그게 70%고 30%에서 20%가 전에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뭘 먼저 잡아야 돼요? 70이에요, 30이에요? 70을 먼저 잡는 게 순서죠.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꼭 들으시란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문제풀이가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더 우선적으로 좀 수강해야 될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 이론 문제풀이, OX 특강 있는데 뭐 지금 다 이걸 소화할 수 있으면 다행이고요. 만약 힘들다라고 하면은 요 두 가지만이라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오프라인에 대해서 또 질문을 많이 하세요. 뭐가 더 좋냐 뭐 하는데, 일단은 온라인 수강을 했던 분들,
대상으로 해서 보면은 92명이 합격을 했고 100% 온라인 수강만 한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100% 오프라인만 수강하신 분들이 138명이고 그중에 5명 합격했고, 그러니까 합격률 숫자는 적지만 이 안에서 보면 합격률은 좀 높죠. 그 다음에 오프라인을 병행하신 분들이 351명, 그중에 이제 46명이 붙었으니까 일단 오프라인을 같이 병행했던 분들의 합격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온라인만 100% 하신 분들보다. 그래서 1차는 객관식이고 하니까 나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2차는 그게 조금 긴 좀 여정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대평가일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남들보다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적들을 가까이 두라고 했잖아요. 적이라고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저도 그랬지만 공부할 때 마음속으로 경쟁자를 한 명 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저 새끼보다는 1시간 더 하고 간다. 전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되게 힘든데 안 가요, 저놈이. 가지 좀. 근데 걔가 안 가면 저도 안 갔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저는 1시간씩 공부를 더 했던 것 같아요. 참고로 그 친구가 A1 대표예요. 걔는 이걸 모를 건데. 아무튼 이제 와서 고백하는 거지만, 예, 좋아했던 사이는 아니고요.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오프라인에 와야 뭔가 자극도 되고 내가 모르는 이상한 책을 막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죠? 내가 모르는 이상한 방법으로 공부를 막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러면 가서 이렇게 배워야죠. 배우고 한번 참고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서 계속 그냥 모니터만 보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에 도취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스스로 열심히 잘했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합격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공부 지금 합격하게 된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이유가 뭐냐,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노하우가 뭐냐라고 했더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암기가 61% 제일 높게 나왔네요. 암기가. 그러니까 시험이 단답형으로 나오면서 예전에 서술형에서는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어떤 구조가 머릿속에 있어야 이게 서술이 됐는데 요즘엔 그냥 단답형 문제로 나오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암기하느냐가 되게 관건인 시험으로 돼버리긴 했어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네. 사실 죽어라 외워봐야 실무에선 그게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공부계획과 학습량.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해요. 공부계획과 학습량은. 예.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것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이분들은 지금 합격한 분들이잖아요. 그죠? 합격했기 때문에 합격한 정도의 수준에 올라갔다면 이해도는 사실 더 중요한 건 아니겠지. 만약에 공부 초반에 이걸 물어봤다면 이해도가 되게 높았을걸?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일 많을걸요? 근데 이제 공부가 진행이 되면서 이해는 어느 정도 다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을 살려야 되니까 암기가 중요했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은 무작정 외우는 암기는 사실 너무 괴롭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작할 때는 기본 이론 2차 공부할 때는 정말 공부한다 생각하고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없이 암기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